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나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70개가 중단됐습니다. 아직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작업자 1명이 다쳤고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100명가량을 투입하고 장비 30여 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지만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화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현재 있고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국가정보원 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불로 40대 작업자 1명이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노후화 문제 등으로 배터리 교체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사전 작업을 위해 전원을 잠시 내렸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전산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기관에 불이 나면서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70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습니다. 또 119 신고도 전화로만 가능하고 문자와 영상, 웹 등을 이용한 소방 신고 시스템도 먹통이 됐습니다.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이메일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행정안전부는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정부 전산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큰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구체적인 복구 일정이나 정보 훼손 정도 등을 파악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화재 원인이었는데 이번엔 국가 전산망 허브를 마비시켰습니다. 이어서 이종원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데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꺼지기가 어렵고 불길이 잡힌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끝날 때까지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가 대표적입니다. 당시에도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불이 난 곳이 보안시설이자 국가전산망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도 신속한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물을 사용해서 니켈륨 배터리를 냉각시켜서 할 수는 처음에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기 때문에 각종 전산 정보 서버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불이 난 대전 본원 이외에도 광주와 대구, 공주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곳이지만 지난 2023년 11월에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관리에 문제를 드러내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채 2년이 안 돼 발생한 화재로 또 한 번 취약점을 드러내며 국가 전산망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현재 지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647개 업무가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 대응본부를 꾸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보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께 알리고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진압과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시간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수건과도 같은 검찰청 폐지가 손에 잡힐 듯한데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선 때 아닌 망언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기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의 중수청, 법무부의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한 게 핵심입니다. 공룡부처,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나라 틀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토론이나 준비 없이 졸속 개편이 진행됐다며 속도전에 반발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의 첫 주자 박수민 의원은 자신이 보유했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17시간 12분으로 새로 쓰면서 밤새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가신다? 저는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 선물을 올리겠다는 당의 정치적 발언 말고는 재앙 요인을 못 찾았습니다. 이어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준 세금을 이자 붙여 돌려드리게 우리 기획예산처 좀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딴지 걸며 필리버스터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상정돼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이진숙 축출법으로 규정한 법인데 사실상 마지막이 될 국회 방문길에서 방통위원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또 망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표결 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뒤늦게 이를 확인한 민주당은 끔찍한 말이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너는 누구냐? 국민의힘은 무효표를 누른 조국혁신당을 질타하며 재난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 발언이 왜곡됐다면서도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쟁점 법안의 감정 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대치는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월요일 초저녁까지 주말에도 본회의장의 불은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처럼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을 이끌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보안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엔 예고 없이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개정안이 통과한 지 15분 만에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는 일선 부장검사는 사퇴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대전이 맞고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의 활개 속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연일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여야 여성 최다선 의원들의 격돌은 추나대전 별칭까지 붙었는데 아슬아슬하던 이런 모습은 결국 맞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 4일 규탄 대회 때 여당은 개헌 몇 달 전부터 이를 운운했는데 알고도 방조한 거 아니냐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퇴장까지 명하였습니다. 국회 밖 수사기관까지 장외 전쟁이 퍼진 건데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이라는 당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한가한 소리다, 급발진이 아닌 급결단이다라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론인데 민주당은 정부 출범 이후 또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 같은 출처 불명의 의혹 제기와 사법부 흔들기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경우 지금 재판부에서 계속 하자는 게 41%,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는 게 38%로 엇비슷했고 중도층에서도 팽팽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인 55%로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개혁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이 지켜질지는 민심이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엇갈린 메시지로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다시 교통정리가 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통한 수렴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국회 전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더 센 특검법 수정안에 악수로 합의한 이튿날 민주당 투톱은 협상 파기를 선언하며 공개 충돌했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국무총리와 대통령실까지 나선 화목한 만찬으로 투톱 갈등설을 빠르게 진화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며 대규모 장외투쟁에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로 전방위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 할 것입니다. 강성 의원이 포진한 추미애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습니다. 지도부와 사전 교감도 조율도 없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 격려 방문 사진과 사법개혁 메시지를 던지며 지도부 패싱 논란을 손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을 부르는 초유의 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는 묻혔고 보수 야당은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 나올 대통령실 증인 관련해서도 당내 입장이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두고 원조 친명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견을 모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의 의사결정이 곧 입법으로 이루어지고 국회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 집권 여당의 말 한마디는 무게감이 대단합니다. 전국 운영은 물론 국회의 신뢰성과 국민의 삶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연일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이 이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에서 일종의 대선 개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했는데 과거 청담동 술자리 수준의 음모론이 또 나왔다는 반응입니다.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비밀회동설 출처로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지목돼 역풍이 불자 민주당 지도부는 살짝 발을 뺐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전방위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사퇴 요구는 물론 형사 고발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면책 특권은 거짓말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5년 8개월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서며 대여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여의도 밖으로 나간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정을 부리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줘서 고맙다고 비꼬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나대전이 벌어진 가운데 양측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오갔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가올 출자가 아니라 부활 출자. 그런 출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도 소통도 없이 추미애 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뚝딱 하루 만에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축출하는 일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으로 33번 언급됐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위주로 추진되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신전심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며
민주당 폭주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더욱 독재로 가는 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매주 최소 하루씩은 공판을 진행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재판 중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처음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됐습니다. 양측은 PPT를 준비해 모두 진술부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임의로 지정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자 계엄 선포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 일부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이유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또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 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는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이 오래도록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주 2회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기일을 모두 지정하고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10일에는 김대경 전 대통령 영호처 지원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YTN 안동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보석신문에서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지금에서야 보석을 청구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석방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보석신문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재판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두 평도 되지 않는 독방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특검 수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추가로 기소한 사건은 유치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이 작성한 조서가 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과 답변이 이상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으면 평일 내내 법원에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체력이 힘들고 변호인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을 청구한 이유도 재판에 나가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집이 가깝다고 언급하면서 보석을 허가해주면 건강을 회복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당뇨병으로 실명 위험까지 있다면서 구치소에서는 일반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하느라 재판이 있으면 새끼 식사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구치소나 외부 진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 일축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전문가인데다 변호인 조력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을 검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는 30일에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오겠고 양은 5에서 4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큰 일교차 속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해마다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오늘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로 화합의 의미를 담았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캐나다가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서쪽인 마포대교와 동쪽인 한강철교 구간에서 모든 팀의 쌍둥이 불꽃 연출이 역대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에 맞춰 왕관 모양의 새로운 불꽃이 쌍둥이 연출로 펼쳐집니다. 불꽃 축제를 주최하는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인 3,700여 명을 투입해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지난 2019년처럼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원 기자입니다. 판문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트럼프 대통령. 잠시 뒤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분계선 위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되던 순간입니다. 사각에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A lot of reall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and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합류하면서 첫 남북미 새 정상의 만남으로도 기록됐습니다. 다음 달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당시 회동 역시 전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SNS를 통해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 바로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지연들었습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면서도 북미 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트럼프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당장은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되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대통령실도 APEC 계기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추억으로 남은 과거의 기억처럼 구체적인 합의를 내야 하는 부담 없이 국제사회를 향한 일종의 이벤트로 접근할 경우 제2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주 4.5일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일 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주 4.5일제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실노동시간이란 법적으로나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에 추가로 일한 것을 더한 실제 노동시간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았습니다.
노사정협의체는 실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낮추는 종합계획을 3개월에 걸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레 주 4.5일제 검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져 채용이 늘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률 제고, 일일 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방안입니다. 숙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이득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앞서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해본 업체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타기업 동시 적용을 성공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만 시행을 하다 보니 타 기업이나 기관들의 근무 제도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소통에 있어서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노사정협의체는 주 4.5일제 등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현장 방문과 간담회,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복귀 반년 만에 디지털 금융업계 전반을 뒤흔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사업 진출에 나설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금융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비상장 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 등의 협력을 두나무와 논의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게 되면 연간 80조 원 결제 규모의 네이버페이와 글로벌 4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합쳐지면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사업에 복귀한 지 반년 만에 IT 금융업계를 동시에 뒤흔들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본격적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등락폭이 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달리 고정된 원화 금액으로 바꿀 수 있고 별도 수수료 없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국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의 간편 결제 기반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 유통 역량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금을 일종의 충전해주는 기능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두나무가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그 오프라인에서의 결제 영역들을 네이버 페이가 담당해주면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실현된다. 실제 네이버와 업비트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030년 연간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나무 편입 소식이 알려진 날 네이버 주가는 11% 넘게 급등했고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25만 6,500원에 안착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주식 교환 비율 산정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편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대미 수출 관세 영향이 화장품 산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알루미늄 용기에도 관세 50%가 적용되면서 업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가 지원에 나서곤 있지만 잘 나가던 K뷰티가 타격을 입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기업인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설명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제품 470종에 추가로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8월 18일 선적분부터 자동차와 전자기기 부품, 변압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 용기까지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면서 화장품 업계도 비상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튼튼한 데다 습기, 빛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미생물과 박테리아 오염의 위험이 낮아 화장품 용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뚜껑이나 케이스 같은 거를 덮어서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세 정책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용기로 찾아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로 제로였던 관세가 50% 추가되면 우리 화장품의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화장품 수출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로 직접 용기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알루미늄 함량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그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잘 몰라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관세를 갖다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8월 말까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출 1위 국가로 수출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업계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타격이 미치는 범위가 커지자 정부는 상담 창구를 범정부 협업 체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관세 대응 119를 관세 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부품 중 철강과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었는지 산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도와주고 현지 전문가의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책이 상담 같은 간접 지원인 만큼 각 업계 특성에 맞춘 직접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업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면서 관세 확대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데 그동안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며 솜방망이라 불렸던 산재 사건 처벌 관행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선 폭발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로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업체 대표로는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임금체불 진짜 진행됐네요.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울며 재판을 지켜본 참사 유가족들은 한 명의 죽음당 1년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다만 박순관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1심 판결이 난 53건의 선고 결과를 보면 유죄가 선고된 49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4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실형은 5건, 벌금형은 2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고용사업주의 징역기간 평균은 1년 1개월에 그쳤고 벌금액 평균도 3,300여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 해 2,000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여보자는 입법 목적과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막다른 길로 해서 유족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벌어놓은 돈으로 그 합의를 계속해 하면서 선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이번 아리셀 참사 1심 재판부 역시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을 지적하며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선고 때 형량 등을 참고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재판부에서 좀 소극적인 판결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판결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징역 15년, 최고 형량이라는 숫자를 넘어 그동안의 산재 사건 판결에 대한 사법부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무겁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이어 전 목사의 가족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 지지자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119 혁명이다. 119 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전문가해. 이후 경찰은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고 외에 추가 특이사항 있었나요? 그런데 전 목사 강제 수사 50일쯤 만에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전한나 씨가 대표인 업체 사무실 등이 대상이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와
특수공무집행 방해교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전 목사를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한 경찰이 딸도 여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 목사의 딸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집회 등에서 가입 권유가 이뤄진 알뜰폰 통신사의 대주주였고 계엄을 옹호하는 구구 성향 매체의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체를 통해 아버지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일단 경찰은 전 목사 일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 목사 일가 회사 운영 방식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집회 운영을 위한 지시 전달 과정에 전 씨의 딸도 관여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측근에게 내리는 지시가 광화문 등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전해지게끔 명령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시위대를 부추기는 지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 목사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거나 반역질한 놈들은 반드시 깜빵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전 목사 측은 무리한 압수수색이고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이 보수 유튜버에 이어 전 목사 일가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전 목사에 대한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 정작 학생들의 불안을 해결할 뾰족한 방안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 고교 학점제는 일선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학점 이수제 그리고 최저 성취 수준 보장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뒤 과목별 학점이 40점에 미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고 출석도 모든 과목에서 3분의 2 이상 채워야 합니다. 수업 일수만 채우면 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는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반드시 보충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부 기재 사항도 많아지는 등 부담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수업 부담, 행정 업무 가중하고 교과 전문성 약화하는 고교 학점제 폐지하라!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등과 논의한 끝에 교육부는 제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을 낮춰 공통과목은 성적과 출석을 모두 고려하지만 선택 과목은 출석만 고려하는 방안, 혹은 전체 과목에서 출석률만 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이라 내년 2월까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예방 보충 수업도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줄이고 결석생의 온라인 강의 수강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은 없습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선택 과목이 다르고 내신의 유불리까지 따져야 하는 탓에 고교 학점제 컨설팅 업체는 성황입니다. 심지어 전국 일반고, 특목고, 자율형 공립고 가운데 10% 이상이 공교육 예산으로 사교육 업체에 상담을 지원했을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강화와 교사 추가 채용을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인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마트 가격 표시 장치나 전자책 등 제한적으로만 쓰이는 전자종이를 앞으로는 더욱 다양하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에 약하고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해 버스 정보 안내기나 카페 광고판까지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인치 전자종이로 만든 버스 정보 안내 장치입니다. 기존 안내판과 달리 전선이 연결돼 있지도 땅에 묻혀 있지도 않습니다. 1시간에 7.4와트, 전자레인지 30초 정도 돌리는 작은 전력만 사용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태양광 패널만으로도 충분히 작동합니다. 전자종이는 전기장에 반응하는 머리카락 두께의 작은 캡슐들로 이뤄진 전자 잉크로 구현합니다. 캡슐에는 검은색과 흰색 입자가 들어있는데 검은색 입자는 음전하를, 흰색 입자는 양전하를 띄어서 전기장에 따라 위치를 바꿉니다. LCD, LED와 달리 글자와 그림이 바뀔 때만 전력을 쓰고 설치가 간편해 교통 소외 지역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입니다.
전자종이는 소재 특성상 겨울철 영하 조건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자체 보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색깔 구현은 좀 더 복잡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필터를 씌우거나 입자 위치를 조절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선명한 색깔을 내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올해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최고 제품상을 받은 이 디지털 광고판은 저탄소, 고화질을 내세워 유럽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쓰고 나서 버려질 때마다 이게 제로 웨이스트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이 페이퍼를 활용하게 되면 그냥 저희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어플을 연결해서 바로바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고 전자종이는 화면 전환에 시간이 걸려 동영상 구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볍고 얇으며 전력 소모가 거의 없고 시야각이 넓다는 장점이 커 탄소 중립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디스플레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대구시와 YTN이 공동 주최하는 2025 패밀리 페스타 대구가 내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과 임신에서 출산과 육아까지 가정을 이루는 모든 과정의 정책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75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해 부스 125곳을 운영하며 관련 정보 제공은 물론 난임 부부나 임산부를 위한 심리 상담과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실전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최고 80mm,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대부분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전남 해안은 낮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80mm, 그리고 충청과 전북, 전남에 10에서 40, 그 밖의 지방에서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니까 내일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큽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8도, 청주 18.8도, 대구가 19.1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덥습니다. 서울 28도를 비롯해 청주, 대전, 대구 모두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